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의 김기성입니다. 일단 발표문을 천천히 요약해서 읽어나가는 것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항 이후 미국이 서론부터 읽겠습니다. 개항 이후 미국이 일본으로 수출되면서 미국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불확실성 역시 동시에 커지면서 시장의 위험성과 구조적 취약성도 함께 드러나고 있었는데요. 특히 빈번하게 가격이 변동되면서 미국 거래의 위협성이 커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선물 거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송합니다. 제도화되어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정기미 시장입니다. 이때 선물 거래는 가격 예시, 위험 이전, 자원 배분, 자본 형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거래소가 성립되면서 대면 거래에서 다음 장입니다. 비대면 거래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자본을 가진 자는 누구나 미국 거래에 참여해서 이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본은 끊임없이 자기 복제와 확산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기미 시장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인천 미두추인소의 설립 과정과 그 성격을 분석한 김도영 선생님의 연구가 있습니다. 김도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상이 추인소를 통해서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이를 식민지적 미국 발출의 기구로 정착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식민지 시기 정기미 시장에 관해서 연구들에서 전사로 간략하게 언급되는 정도입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설립 과정과 참여자, 그 다음에 조선상인 등의 경쟁 양상 등이 밝혀졌지만 실제 거래자를 중심으로 그 성격을 분석하지 못했고 미래의 쌀값이라는 가상의 상품을 전문적으로 거래하기 위한 시장에 출연했다는 것, 그리고 자본만 가지고 미국 수출에 참여해서 이윤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정기미 시장이 미국상에 있어서 또 하나의 선택지로 작용하면서 가격 결정 구조의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거래주의 일상의 경제적 위기 돌파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기미 시장이 이윤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자 끊임없이 위기가 재생산되는 장소였다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요. 1장 인천 미두추인소의 설립과 비대면적 미국거래 시작입니다. 3쪽으로 가겠습니다. 한국에서 정기미 거래가 시작된 것은 1896년 6월 인천 미두추인소 이하 인취라고 하겠습니다. 인취가 설립되면서부터입니다. 이때 인취는 일본 정사의 허가를 얻어서 국가허가거래소 형태로 설립이 되었는데요. 이때 정기미 시장은 생산지와 수출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변동하면서 발생되는 거래 위험성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취에서는 여러 가지 곡물이 거래되었지만 주요 거래 물품은 쌀이었고요. 이 쌀은 정기미 시장과 정미 시장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정기미는 선물 거래와 청산 거래 방식으로 매매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정기미 거래가 지연되는데요. 선물 거래는 보통 3개월을 기한으로 했고 3개월 이후 지급되는 물품을 선물 혹은 선한, 2개월 이후 지급되는 물품을 중물 혹은 중한, 그리고 그 달에 지급되는 물품을 당물 혹은 당한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청산 거래는 현물과 화폐를 바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통해서 서로 전매하다가 정해진 기일에 이것을 대조해서 상호 손익을 계산해서 청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기미 시장은 대량의 미국 무역이 가능해지면서 전문화되고 돈합했던 시장으로 나타난 것인데요. 미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미가 변동에 따른 위험 회피,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될 부분은 역시 비대면 거래가 점차 가능해지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기존 거래에서는 신뢰가 확실한 거래처, 그다음에 기선 같은 선박, 그다음에 창고 수수료, 보험료, 하화노음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기미 시장에는 일정한 자본을 가지면 바로 미국 무역 과정에 참여해서 이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대면 관계에 기반하고 이루어지던 미국 거래가 다음 장입니다. 비대면 관계로 전환하면서 누구나 자산을 투입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었던 거죠. 이러한 점은 청산 거래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전의 청산 거래는 대면 관계를 통한 상호 신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기미 시장에서는 제도화를 통해서 청산 거래 역시 비대면 관계로 전환이 돼서 증거금과 수수료만 낼 수 있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본에 비해서 훨씬 많은 양의 미국을 거래해서 이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자본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인천에 정기미 시장이 출현하게 된 배경으로 조세금 납파 이후 전국 화폐가 집중되고 각종 은행이 설립되어 금융시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서울의 존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미국 시장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미국골에 참여할 수 있는 상인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1904년 기준으로 보면 취인소를 이용하는 고객은 일본인이 60%였지만 한국인도 40% 정도였고, 그다음에 70%가 인천에서 살고 있던 상인이었지만 서울과 부산에서 오는 고객도 30%에 이르렀습니다. 일산뿐 아니라 한상의 참여가 활발했고 서울과 부산에서도 상당한 상인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장입니다. 인천 미도취인소의 해산 및 재설치와 부산 미도취인소 설립 시도입니다. 인취는 1897년 가을 흉년이 발생하면서 이에 따라 이듬해인 1898년에 정기비 시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기가 발생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 때문에 9월 7일 영업을 마지막으로 이제 문을 닫게 되는데요. 그해 이제 10월부터 인천에 이제 일본인 상업회의소를 중심으로 재설치 요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 인물이 이제 회두였던 니시와키 같은 경우는 영사대리 시데하라에게 다음 장입니다. 재설치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유는 우선 상업의 발달을 위해서는 상품의 집산력을 높일 수 있는데 현재 인천의 상업 집산력은 바로 그 취인소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기매매는 폐단이 발생하지만 그 폐단 하나 때문에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교각사로와 같다라고 했고요. 다음으로 정기미 거래를 중지하더라도 일반적인 투기심을 완전히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취인소를 금지하게 되면 은밀하게 도박이 성행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인취의 해산은 일반적인 투기심을 음성화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양성화시켜서 관리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인소를 경험한 한국인 또는 다른 외국인이 인취가 폐쇄된 사이에 다른 취인소를 설립할 가능성이 있고, 이때 막대한 수익을 남에게 빼앗기고 폐해가 발생하더라도 단속할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데하라 영사 내리 같은 경우는 재설치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전 취인소 주주총리였던 가쿠 같은 경우는 다음 장입니다. 직접 일본에 건너가서 외무대신에게 재설치를 청원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쿠는 취인소가 인위적으로 밑가를 올린다라고 하지만 이런 것은 일시적 현상일 뿐 인위적으로 미국 밑가를 유지할 수 없고 취인소에서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한 정책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데 취인소에서는 오히려 일산과 한상이 서로 거래를 통해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한국 정부에서 2월 말에 한국인에게 취인소를 설립 허가했다는 소문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영사대리였던 시데하라는 이와는 다르게 직거래와 연불거래는 가능하지만 정기거래는 나중에 별도로 허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취인소 설립을 허가했다는 것은 헛소문에 불과하고 취인소 발기인이라고 알려졌던 김규식 같은 경우는 신용과 자본이 없는 소위 투기꾼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취인소 업무는 복잡하기 때문에 일상의 후원이 없이 한국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데하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쿠의 청원이 힘을 얻어가지고 일본 정부는 다시 이제 재설치를 허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899년 5월 다시 재설치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재설치에는 다음 장입니다. 일상들이 취인소를 설립하지 않으면 한상들이 취인소를 설립할 것이라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큰 이유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에 취인소가 다시 설치가 되자 부산의 일상들도 취인소를 설치해달라는 청원을 하게 되는데요. 부산의 일상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부산의 실업가가 취인소 설립을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천 취인소 때문에 상품이 모여드는 효과가 있어서 상업에 도움이 될 뿐더러, 그다음에 1900년 봄 이후 미가가 하락하면서 금융위기가 있었대요. 자금을 운용할 방법이 없었던 상인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취인소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청원을 이제 일본 외무성에서 이제 받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농상무성하고 동경상업회의소에다가 이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소식, 그러니까 부산에 취인소를 설립하자는 청원이 올라갔다는 소식이 일본 국내에 알려지자 동양경제신보 같은 경우는 부산 거주 일상들의 취인소 설치 계획을 굉장히 크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공매매의 앞에를 강조하면서 다음 장입니다. 일본 거류민들이 투기와 사치의 풍수에 빠지고 금검절약의 취지를 약화시킨다라고, 그다음에 이들의 일확천금주의를 굉장히 비난하면서 공매매의 폐단을 강조했습니다.
이때 공매매는 일종의 도박장과 같고 일본은 항상 한국의 독립을 돕고 문명으로 나아가게 하고 번영을 계획하는 것이 일본의 임무라고 했는데 한국에 저런 도박장을 설치하게 되면 한국인이 공매도에 열중하여 자본력과 생산력이 강소할까 두려워하고 무섭다고 하면서 국가의 멸망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인취 자체도 아예 개혁을 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일본에서 이제 취인소 거래액이 매년 억 단위가 넘지만 이것은 다 차금 거래에 불과하고 가격 문란을 처리하여 재계를 혼란에 빠뜨릴 뿐이며 이것은 북미 등의 여러 나라에서 다 파악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재설치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외무성으로부터 이제 부산 취인소 설치에 대한 자문을 요청받았던 도쿄 상업회의소에서는 이 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여러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는데 이 가운데 제1은행 부지배인이었던 이치하라 같은 경우가 다음 장입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게 됩니다. 이치하라의 의견은 취인소가 설립하게 되면 바로 정기 임의의 공매매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한일무역에 들어가야 할 자본과 노력이 비생산적인 도박과 유사한 사업에 빠지게 된다라고 했고요. 한국에서는 수출 무역 외에 별로 유리한 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민들이 투기적 공매매에 빠지게 되면 서양인과 중국인들이 그 틈을 타서 일본의 이익을 침범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취인소 설치의 영향으로 사치와 유흥약 악습이 일어나 일시적으로는 번영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이는 거류민을 결국 사치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서 훗날 한일무역 전체에 쇠퇴를 초래할 것이다 라면서 또 하나 예를 든 것이 인천에서 이미 인천 혹은 일본의 취인소에 손을 댔다가 크게 손실을 입어서 수년간 저축한 재산을 날렸던 상인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부산의 취인소 설립 계획을 반대하게 됩니다. 즉 그는 취인소 폐해를 계속 강조하면서 가격 조절 등의 취인소가 가진 장점이 있지만 이것은 다른 기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한국인이 취인소를 설치하더라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없다면서 어떤 부산 일상들의 과도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 결과 부산 취인소는 이제 설치되지 않았고 1904년이 되면서 이제 러일전쟁 이후에 다시 한번 취인소 설치 움직임이 나타나지만 11쪽입니다. 이때도 역시 이 취인소 설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일본 외무성의 방침이 변하지 않아서 그 가쿠와 마찬가지로 어떤 거류민 대표자가 본국으로 와서 그 취인소 설치를 청원하는 문제가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라라는 지시를 영사관에게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부산에서는 취인소 설치가 무역의 침체와 이윤 감소라는 위기 돌파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됐는데요. 즉 개항장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출입 무역의 경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위기감에다가 1900년에 미가가 하락하면서 큰 손실이 발생하는 즉 집산력의 하락이라는 구조적 위기와 미가의 하락이라는 단기적 위기가 겹치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산 일상들은 다음 쪽입니다. 취인소 설치를 하자라고 했고요. 취인소 설치에 매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3장입니다. 정기민 거래 양상과 유의자금의 자금 회전인데요. 이제는 이제 실제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거래 양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물, 중물, 선물을 구분해서 거래량과 최고가, 최저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1903년 2월부터 12월, 1904년 6월부터 8월, 1905년 1월부터 10월 기간입니다. 자료가 좀 부족해서 시기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3년에 가까운 동안에 이제 자료 거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기민 시장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3쪽으로 넘어가서 그림 2를 보시면 정기민 시장 거래에 이제 당물, 중물, 선물 세 가지 물품이 거래가 됐는데 대부분의 거래가 선물 거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도일이 가까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불리하다는 인식 때문인데요. 즉 수도 기간이 긴 선물은 이후 미가 상황에 따라서 위험을 회피하거나 이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수도일이 가까운 물품일수록 그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정기민 시장에서는 미가의 변동이 심할수록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의 표 2와 3을 보시면 미가 차이가 80점 이하인 달의 평균 거래량은 15만 4,037.5석이고요. 90점 이상인 달의 평균 거래량은 44만 1,151.25석입니다. 미가 차이가 큰 달의 평균 거래량과 미가 차이가 작은 달의 평균 거래량이 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봤을 때 미가가 불안정하여 고도 차이가 커지면 시세 차익을 노린 거에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미 시장에서는 위험회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높은 이윤을 노린 불안정인 거래가 계속 감행됐고, 이에 따라서 불안정성이 시장을 이끄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수출시장과 전기시장의 지향에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약간 달랐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2장을 넘겨서요. 16쪽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이고요. 쌀 수출 같은 경우는 일본의 미가가 높을수록 그리고 한국의 미가가 낮을수록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차가 유지가 될 때 상인들은 주저하지 않고 매매에 나서게 됩니다. 반면 전기미 거래는 미가 수준과는 관계없이 변동폭이 크고 주기가 빠를수록 활발해집니다. 즉 수출이 확산되어야 투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관념과는 달리 수출이 감소해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즉 현재의 쌀에서 파생된 미래의 쌀값이라는 가상의 상품이 등장하고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동인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과 전기미 시장 거래 같은 경우는 그것이 발생하는 시점에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림 2를 보시면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그에 따라 전기미 거래가 늘어나는 11월부터 다음에 이듬해 1, 2월까지 거래가 많은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 17쪽으로 넘어가세요. 그런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본격적으로 농번기에 들어가서 무역이 이제 활발해지지 않는 6, 7월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10월까지도 상당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에 거래된 전기미 물품은 8월한, 9월한, 10월한인데요. 이 시기는 바로 일본에서 대애길이라고 할 수 있는 210일, 220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9월, 10월은 묵은 쌀과 햅쌀이 교체되는 단경기이기 때문에 시세가 또 급격하게 오르내립니다. 따라서 6월부터 10월까지는 시세가 크게 변동하면서 전기미 거래로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태풍을 비롯한 재해 발생이라는 어떤 자연적 조건과 농번기라는 변호사의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서 무역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어 자본 회전의 공백이 발생하는 시기와 전기미 거래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우연히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국 수출이 이제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출에 참여하는 일상들의 숫자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때문에 미국 매입을 위한 경쟁이 늘어나게 되고 그 결과 오사카 시장 시세와 수지가 맞는 가격으로 미국을 쌀을 구매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 때문에 일상들 사이에서는 일본 미가가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미국을 구매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는 미국을 확보하기에는 유리하지만 일본의 미가가 오르지 않으면 그대로 손실로 이어지는 위험한 방식의 거래였습니다. 이러한 거래가 늘어날수록 일본 미가가 오를 때까지 계양장 창고에 구입한 미국을 보관하는 현상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는 내륙의 쌀을 인천으로 가지고 와서 일상에게 판매하는 한상 역시 이 미가 상승을 기다리는 동안에 창고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의 일상은 창고에 오래 보관할 때 창고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서 기선 출항 날짜를 계산해서 미국을 매입한 뒤에는 바로 수출을 해버렸습니다. 반면 한상은 계양장으로 운송해서 매매가 성사될 때까지 창고를 빌려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한상들이 창고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장 기간이 늘어날수록 자본이 고정되는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한상들은 이를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려서 융통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지속적으로 훼손시켜 자본 고정으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려고 했는데요. 다음 장입니다. 당시 인천은 창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고 거주지 은행은 물론이고 서울에서도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취가 생기면서 미가가 하락하는 시기에 이후 미가 상승을 기다리면서 미국을 저장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보다 인천이 편리했습니다. 수출할 계획이 없어도 그래서 일단 인천으로 미국을 수송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미가 등기를 기다리는 재고미가 금융적 유동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인천으로 모이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집산력이 바로 전기미 시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의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처를 잡는 유동성 자본과 미가가 낮아서 가격 상승을 기다리는 재고미가 인천에서 만나면서 자본을 최대한 회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자본 고정을 피하고 끊임없이 회전하는 자본의 속성이 잘 드러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기존의 미국 시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를 자본가 입장에서는 이를 활용해서 위험을 분산시켜 손실의 위험을 회피하는 한편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당장 미가가 낮아서 판매를 통해 손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당장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정기임 시장을 통해서 손실을 많이 하거나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기임 시장을 통해 선택지가 다양화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정기임 시장은 또 하나의 선택지이자 변수로 작동하게 되고 그 결과 미국 거래는 더욱 복잡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자리